LS 그룹의 최상층. 서울의 하늘을 소유한 펜트하우스는 완벽했지만 온기가 없었다. 모든 것이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차가운 크롬으로 이루어진 그 공간은 주인인 이현석 대표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그는 전화기 너머에 상대방을 향해 얼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세계에는 오직 효율과 승리만이 존재했다. 그의 아내 김소연은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그 공간을 움직였다. 그녀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대신 다른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발달해 있었다. 그녀는 공간의 미세한 공기 흐름과 바닥재의 질감,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톤으로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전화통화에 집중한 채 그녀를 돌아보지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하녀가 다녀간 듯이. 이런 일은 그들의 결혼 생활 내내 반복되는 익숙한 일상이었다. 현석이 한마디 말도 없이 출근한 후 텅 빈 펜트하우스에는 서연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그녀는 익숙하게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로 향했다. 그곳만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녀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세상이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스치자 차갑고 정적인 공간은 아름답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멜로디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음악은 그녀의 언어였다. 그녀가 느끼는 지독한 외로움과 사무치는 슬픔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의 연주는 세계적인 콩쿠르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천재적인 깊이와 기교를 담고 있었다. 피아노 근처의 아기 침대에서는 그들의 아들 준우가 엄마의 음악을 자장가 삼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건반을 누르며 서연은 자신들의 결혼을 떠올렸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래로 맺어진 관계였다. 몇 년 전 그녀의 아버지인 천재 과학자가 개발한 신기술이 적대적 인수 합병 위기에 처했던 현석의 회사를 구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눈먼 딸을 평생 돌봐달라는 유언을 남기며 현석의 발목을 잡았다. 꼼짝없이 덫에 걸린 현석은 그 결혼을 받아들였다. 그에게 서연은 자신이 저질렀던 단 한 번의 사업적 약점의 상징이자 그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멍에 같은 존재였다. 그날 밤 현석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득 안고 집에 돌아왔다. 그의 날카로운 신경을 거스르듯 아기 준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짜증이 가득한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저 울음소리 좀 멈추게 할 수 없어. 일에 집중이 안 되잖아. 그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안아주거나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이 또한 차가운 무관심으로 대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상처를 건드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눈이 안 보이니 애 하나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를 무너뜨릴 날이 왔다. 아들 준우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 날이었다. 그것은 따뜻한 가족 모임이 아닌 그의 사업 파트너들과 상류층 인사들을 위해 기획된 거대한 쇼였다. 파티가 한창일 무렵 한 사업 파트너가 그의 완벽한 가족을 칭송하며 다가왔다. 회장님, 아드님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사모님도 미인이시고요. 정말 완벽한 가족입니다. 서연은 그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현석의 대답 속에는 그녀와 아이의 존재가 없었다. 그는 정중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의무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의 존재를
계약 이행을 위한 의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심지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기에 그 잔인함은 배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마지못해 따라 웃었지만 예민한 감각으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서연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있었지만 그 작은 몸의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떨려왔다. 그날 밤 화려했던 파티의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현석은 서재에 틀어박혔다.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잠든 아들을 한쪽 팔로 안고 남은 한 손으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오늘 그녀가 연주하는 멜로디는 달랐다. 이전의 곡들이 그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면 지금의 곡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절망과 그 절망 끝에서 벼려낸 강철 같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인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태어나는 소리였다. 달빛이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기 침대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절망은 이 차갑고 사랑 없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켜야만 한다는 필사적인 모성애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의 멜로디는 이제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준우의 첫 번째 생일 파티가 남긴 것은 끔찍한 공허함이었다. 이현석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은 밤새도록 서연의 귓개독처럼 맴돌았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의무, 그녀와 아이의 존재는 그에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가 품었던 아이가 태어나면 그도 변할지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는 그렇게 차갑게 꺼져가고 있었다. 한편 LS그룹의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문상철 부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현석이 요즘 어떤가 아직도 그 장님 여자 때문에 골치 아파하나. 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는 사모님과 아기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회사 일에만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문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현석의 불안정한 상태와 가정 불화는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자신의 계획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불에 기름을 조금 더 붓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현석을 더욱 궁지로 몰아 이성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고 싶었다. 그는 수에게 작은 사고를 준비하라고 미묘한 지시를 내렸다. 며칠 후 서연은 아들 준우의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야 했다. 그녀에게 외출은 드문 일이었고 언제나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현석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운전기사가 그녀를 태우러 왔다. 그녀는 그 운전기사가 문상철의 사람에게 비밀리에 매수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차는 강남의 복잡한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운전기사가 실수인 척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위험하게 끼어들었다.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그들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으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넘어졌다. 그들의 차와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차체는 심하게 흔들렸고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충돌음, 그리고 놀란 준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그녀의 세상을 덮쳤다. 어둠 속에 있던 그녀에게 그 모든 소리와 움직임은 순수한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준우를 품에 끌어안아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보호했다. 공교롭게도 근처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던 이현석이 그 소동을 목격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 로고가 박힌 차가 소동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가 본 것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울고 있는 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떨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운전기사는 과장된 몸짓으로 사과하며 자신의 부주의를 탓하고 있었다. 현석의 첫 번째 반응은 아내와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한 가족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켜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분노로 가득 찬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쏘아붙였다. 대체 무슨 짓이야? 애 하나 데리고 나오면서 제대로 간수도 못해. 당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냐고. 쓸모없는 짐덩어리 같은 이라고. 그는 자신의 불안감과 문상철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장 만만한 상대인 그녀에게 모두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장애를 이제는 자신의 아이와 명성까지 위협하는 무능함의 근원으로 보고 있었다. 그의 잔인한 말들은 그 어떤 자동차 사고보다도 더 폭력적으로 서연의 영혼을 파괴했다. 그 순간 그녀는 끔찍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과 아들을 가족이 아닌 자신의 인생에 딸린 부채이자 골칫거리로 여길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경멸하는 이 남자의 보호 아래 머무는 것이야말로 아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이었다. 방금 전의 사고는 무서웠지만 그의 반응이야말로 자신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진짜 재앙이었다. 그를 향한 그녀의 마지막 남았던 사랑이 그 순간 산산조각나며 죽어버렸다. 그 자리에는 오직 자신의 아이를 지켜야만 하는 맹렬한 모성애만이 남았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에도 현석의 분노는 계속되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뒤이어 찾아온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닌 마지막 결단이 내린 후의 고요함이었다. 서연은 비밀리에 유일하게 믿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혼 전 함께 음악을 했던 친구 지혜였다. 지혜야, 나야. 도움이 필요해. 지혜는 망설임 없이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현석이 하루 종일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음 날을 거사일로 잡았다. 서연은 짐을 쌌다. 그녀는 현석이 사준 값비싼 옷이나 보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아기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들과 그녀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물건인 아버지가 남겨준 작은 오르골 하나만을 작은 가방에 챙겼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과 아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터였다. 그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픈 멜로디를 연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든 아들을 위해 자장가를 연주했다. 그 멜로디는 단순하고 맑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하고 강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이 차갑고 사랑 없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아들을 향한 맹세였다. 그녀는 아들을 그리고 텅 빈 펜트하우스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흔들림 없는 결심만이 존재했다. 내일 그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현석이 하루 종일 열릴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선 후였다. 고요한 펜트하우스 안에서 서연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친구 지혜가 약속된 시간에 맞춰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서연은 잠든 아들 준우를 품에 안고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그녀가 지난 2년간 살아온 황금 감옥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차가운 피아노 건반을 한번 쓸어내렸다. 미련이나 감상은 없었다. 오직 조용한 작별 인사만이 있었다. 그녀는 채 올라탔고 그들은 복잡한 서울의 거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시각
이현석은 LS 그룹 본사의 회의실에서 그의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냉혹하고 날카로웠으며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까다로운 안건들을 밀어붙이며 이사들을 압박했다. 그는 집에서 일어난 사소한 소동 따위는 완전히 잊은 채 오직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현관문을 열며 자신을 맞이할 답답한 공기를 예상했다. 아기의 울음소리, 혹은 아내의 우울한 피아노 소리.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침묵이었다. 처음 그가 느낀 감정은 안도감이었다. 자유였다. 조용해서 좋군. 그는 그녀가 방에 틀어박혀 토라져 있거나 소심한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마시며 그 고요함을 즐겼다. 마침내 자신의 완벽하고 질서정연한 공간을 가족이라는 짐 없이 오롯이 되찾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집은 여전히 적막했다. 그는 커피 향이나 아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예상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동쪽 윙을 나와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정지해 있었다. 그는 아기 방으로 향했다. 아기 침대는 텅 비어 있었다. 이불은 각을 맞춰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아기에게 필요했던 모든 물품들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는 서연의 방으로 갔다. 그녀의 침대 역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의 몇 안 되는 개인 소지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가 사주었던 옷들로 가득 차 있던 옷장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거실의 그랜드 피아노만이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떠나 그는 이것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반항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당장 김소연을 찾아내 어디서 뭘 하는지 24시간 안에 내 앞에 데려와.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정보망이라면 몇 시간이면 그녀를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끌고 와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보안팀은 아무런 성과도 보고하지 못했다.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친구 지혜 또한 함께 사라졌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유용한 CCTV 영상도 없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다. 펜트하우스의 침묵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그것은 그를 짓누르는 압도적인 존재가 되었다. 모든 방이 텅 비어 거대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기 방에서 나던 희미한 파우더 향기, 그녀가 피아노를 칠 때 오후의 햇살이 건반 위로 쏟아지던 모습, 그가 언제나 무시했던 그녀가 차려놓곤 했던 소박한 식사. 그의 집은 더 이상 완벽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차갑고 텅 빈 무덤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져 사치품들에 둘러싸인 채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허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술을 마셨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그의 눈에 피아노가 들어왔다. 그는 충동적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을 만져보았다. 차가웠다. 그는 하나를 눌러보았지만 불협화음의 날카로운 소리가 울릴 뿐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피아노 위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왔다. 그녀가 급하게 떠나느라 잊고 간 듯한
작고 소박한 나무 오르골이었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그는 오르골을 집어들어 뚜껑을 열었다. 맑고 섬세한 단순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녀가 마지막 날 밤 아들을 위해 연주했던 바로 그 자장가였다. 그 단순한 멜로디가 그의 마지막 남은 방어벽을 산산조각 냈다. 그것은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소리였다. 아이를 향한 아버지가 딸에게 주었던 그것은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었다. 그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는 단지 아내와 아이를 무시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존재했던 유일한 온기와 진정한 사랑의 원천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고 있었다. 그가 벗어던지고 싶어 했던 짐이 사실은 폭풍우 속에서 그를 지탱해주던 유일한 닻이었다는 것을 그는 오르골을 쥔 채 피아노에 기대어 쓰러졌다. 그리고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분노나 좌절의 울음이 아니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지독한 상실감에서 비롯된 통곡이었다. 차가운 CEO는 사라지고 자신이 내쫓아버린 것의 가치를 비로소 깨달은 한 부서진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텅 빈 펜트하우스 안 한때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워졌던 그 공간에 이제는 그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한 그의 필사적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연석의 서재는 전쟁 지휘소로 변해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설 탐정들이 고용되었고 그의 보안팀은 24시간 내내 움직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윤서연과 그녀의 친구 박지혜에 대한 정보, 타임라인,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찾았나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뭐든 보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철함 대신 잠 못 자고 초조함에 시달리는 남자의 거친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회사의 직원들은 낯선 그의 모습에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다. 한편 서연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친구 지혜의 도움으로 얻은 작은 월세방은 낡고 소박했지만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과 상쾌한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 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해변을 산책하며 아이에게 파도 소리와 모래의 감촉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동네의 작은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 그녀의 음악에는 이제 조용하고 소박한 기쁨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은 평화와는 반대로 서울의 LS 그룹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연석은 아내를 찾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며 회사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요한 회의에 빠지거나 건성으로 보고를 들으며 건조한 지시만 내렸다. 그의 이런 불안정한 모습은 문상철 부회장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문상철은 이현석이 방치한 일들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며 이사들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이사들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이 사고 후유증이 심각하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사모님과 아기가 사라진 충격이 크신 모양입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현석의 고통을 그의 무능함의 증거로 교묘하게 포장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었다. 서연을 찾는 일은 계속해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좌절감 속에서 이현석은 처음으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했다. 나는 왜 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2년 전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반도체 사업부의 기술 유출 사태. 그는 그때의 파일들을 다시 검토했다. 새롭고 절박한 눈으로. 그는 더 이상 해결책이었던 서연의 아버지의 기술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의 본질, 즉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보고하고 위기를 공론화하여 회사를 뒤흔들었던 최초의 보고서. 그 보고서는 바로 문상철 부회장이 직접 관리하던 연구팀에서 나온 것이었다. 강지한의 명민한 두뇌가 이제는 절박함이라는 연료를 얻어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무시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서연의 아버지를 구원자로 추천했던 것도 문상철이었다. 그 기술을 확보하고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서연과의 결혼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것도 문상철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연극이었다. 문상철이 위기를 만들고 그 자신이 해결책 서연의 아버지와 그녀와의 결혼을 제시하여 이현석을 감정적인 족쇄에 채우고 자신은 충신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현석의 집착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아내를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2년간 자신의 삶을 규정했던 거대한 음모의 진실을 밝혀내는 싸움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김서연을 찾는 일은 계속하되 지금부터는 문상철 부회장의 2년 전 행적을 샅샅이 뒤져 그 반도체 사업부의 기술 결함 보고서 관련된 모든 연구원, 자금 흐름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움직여. 그가 새로운 어두운 길에 막 발을 들여놓으려던 순간이었다. 그를 몇 주간 괴롭혔던 교착 상태를 깬 것은 아주 사소한 정보 하나였다. 회장님, 김서연 씨의 친구인 박지혜 씨의 먼 친척이 속초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속초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 그것은 아주 희미한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이현석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걸린 대한민국 지도 앞에 섰다. 그리고 강원도 속초의 위치에 붉은 핀을 꽂았다. 그의 시선은 그 핀과 책상 위에 어지럽게 펼쳐진 기업 음모에 대한 서류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하나는 떠나버린 가족을 찾아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비극을 시작한 배신자로부터 자신의 회사를 되찾는 전쟁이었다. 그의 절망은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목표 의식으로 단련되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동쪽을 향해, 바다를 향해, 그리고 그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현석의 차는 차가운 강철과 유리의 도시를 떠나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부는 동해의 작은 도시 속초에 도착했다. 그는 부하들을 먼저 보내지 않았다. 이 절박한 여정은 온전히 그 자신의 몫이어야만 했다. 그와 김동욱 실장은 박지혜의 먼 친척이 운영한다는 작은 횟집부터 찾아갔다. 그들은 손님인 척 자리에 앉아 조용히 주변의 대화를 들으며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단서를 찾아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 속에서 최근 서울에서 아기와 함께 온 젊은 여자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문화센터로 향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김서연, 그녀는 아이들 몇 명에게 둘러싸여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평화롭고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그들의 아들 준호는 엄마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옆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 광경은 이현석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망치가 되었다. 그가 파괴해버린, 그가 가질 수도 있었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모습이었다. 지독한 후회와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가 그녀를 되찾고 싶다는 갈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서울의 조사팀으로부터 암호화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회장님, 해냈습니다. 2년 전 반도체 사업부 서버에서 삭제되었던 원본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조사팀의 해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계 분석 전문가가 그 의미를 설명했다. 원본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반도체에는 어떤 치명적인 기술 결함도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최종 보고서 단계에서 위기를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기를 공론화한 장본인은 문상철 부회장입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문상철은 단순히 위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 그 자체를 창조해낸 연출가였다.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라는 것은 이현석을 궁지로 몰아넣고 서연과의 정략 결혼이라는 족쇄를 채우기 위해 그가 꾸며낸 한편의 연극이었던 것이다. 이현석은 바다가 보이는 자신의 차 안에 앉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실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평화로운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수정처럼 맑아졌다. 그가 느꼈던 압박감,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격당하는 듯한 느낌, 편집증에 가까웠던 불안감, 모든 것이 진짜였다. 그는 약했던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깨달음이 그를 덮쳤다. 그가 서연에게 퍼부었던 모든 잔인함의 실체.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자신의 집을 또 다른 전쟁터로 만들었고 그 모든 분노와 공포의 화살을 이 전쟁의 유일한 무고한 사람이었던 아내에게 돌렸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기의 상징이라 여기며 경멸했지만 사실 그녀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인 이 거대한 음모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그의 냉정함은 자기 혐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이자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반응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돈이나 권력으로 그녀를 되찾으려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CEO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야만 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그녀 앞에 나설 수 없어. 내가 자격이 없어. 한편 서울의 문상철 또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들은 이현석이 직접 속초까지 내려갔으며 그의 비밀 조사팀이 2년 전에 반도체 파일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문상철은 이현석이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것을 직감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함께 파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이현석은 해가 지는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섰다. 바람을 타고 문화센터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연주였다. 그 멜로디는 평화로웠다. 그는 조용한 맹세를 했다. 우선 서울로 돌아가 이 모든 비극을 시작한 배신자, 문상철을 파멸시킬 것이다. 자신의 회사를 완벽하게 정화하고 그녀와 아이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자신의 죄를 정의의 심판으로 씻어낸 후에야
그는 비로소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에 등을 돌리고 채에 올라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섭도록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가려졌던 장막이 걷혔다. 분노와 무지에 눈이 멀었던 남자는 이제 모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이현석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 당장 문상철의 목을 치는 대신 차갑고 정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긴급기업 지배구조 현안을 명분으로 일주일 뒤에 열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그는 이제 자신이 판을 짜고 상대를 그 위로 끌어들일 참이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궁지에 몰린 쥐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상철은 이현석이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이현석이 모든 것을 알아냈고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공포에 질린 그는 가장 비열하고 마지막 카드인 아이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 아이, 준우를 손에 넣는다면 이현석을 협박해 모든 것을 덮고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벌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무자비한 해결사들을 속초로 급파했다. 그의 명령은 간단하고 잔인했다. 아이만 데려와. 저항하면 누구든 상관없다. 문상철의 하수인들이 속초에 도착했을 때 마치 그들의 아기의 호응이라도 하듯 거대한 폭풍우가 동해 바다로부터 몰려오기 시작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고 파도는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이 포효했다. 폭풍우가 심해지자 서연은 문화센터 수업을 일찍 마치고 준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녀의 친구 지혜가 그녀를 돕기 위해 함께였다. 그들이 막 문화센터 건물을 나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괴한들이 덮쳤다. 그들은 전문가였다. 순식간에 지혜를 제압하고 공포에 질린 서연에게서 아들 준우를 빼앗아 들었다. 안 돼, 준우야. 서연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손톱으로 핥히고 물어뜯었다. 그녀의 예민한 청각이 그들의 움직임을 쫓았지만 수적인 열세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폭풍우 소리에 섞여 멀어지는 아들의 공포에 찬 울음소리를 들으며 절망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이현석은 이사회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가족을 보고 싶다는 절박한 그리움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결국 그날 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속초로 향했다. 그가 폭풍우를 뚫고 막 문화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바닥에 쓰러져 절규하는 아내, 그리고 검은 벤을 향해 자신의 아들을 안고 달려가는 괴한들의 모습.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원초적인 분노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그는 엑셀을 끝까지 밟아 검은 벤을 미친 듯이 추격하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해안도로 위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졌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되찾기 위한 한 아버지의 필사적인 싸움이었다. 추격전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외딴 부둣가에서 끝이 났다. 괴한들은 아이를 배에 태워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이현석은 자신의 차로 그들의 퇴로를 막아버렸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값비싼 슈트는 흠뻑 젖었고 그의 얼굴은 살인적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괴한의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현석 회장님, 직접 오셨군. 아이가 무사히 돌아가길 바란다면 순순히 길을 비키시지. 이현석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낮았다. 내 아들에게서 그 더러운 손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현석은 싸움 전문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절박함으로 싸웠다. 그는 맞고 발에 채이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계속해서 다시 일어섰다. 그것은 기술이 아닌 순수한 의지로 버티는 싸움이었다. 김 실장의 차를 타고 뒤쫓아온 서연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싸움을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다. 둔탁한 타격음, 남편의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공포에 질린 아들의 울음소리. 그녀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소리였다. 괴한의 리더는 짜증이 난 듯 칼을 꺼내 이현석을 향해 달려들었다. 아이를 안고 있던 다른 괴한이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서연은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괴한의 시선을 아주 잠깐 분산시켰다. 그 찰나의 순간 덕분에 이현석은 칼날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지만 심장을 향하던 공격을 팔로 막아낼 수 있었다. 그의 팔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리더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그와 동시에 김 실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부둣가를 가득 메웠다. 괴한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거짓말처럼 폭풍우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현석은 피를 흘리는 자신의 팔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과 준우에게 달려갔다. 그는 두 사람을 자신의 품에 힘껏 끌어안았다. 빗속에서 세 사람은 하나의 몸처럼 서로를 붙들고 떨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괜찮아, 다쳤어.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꾸밈없는 순수한 걱정이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손의 떨림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공포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했다. 그는 부하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위해 피를 흘렸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 폭풍우 속에서, 과거의 잔해 위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되었어야만 했던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부둣가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후 정의는 신속하게 집행되었다. 문상철 부회장과 그의 하수인들은 납치 미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모두 체포되었다. 이현석이 이미 확보해 두었던 기업비리 증거까지 더해져 그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운명이었다. 이현석은 팔에 깁스를 한 채 속초에서 화상으로 긴급 이사회를 주재했다. 그는 문상철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을 이사들 앞에 제시했다. 이사회는 충격에 휩싸였고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회사를 완벽하게 되찾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우선순위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실무를 믿을 수 있는 임원들에게 위임했다. 그의 새로운 전쟁터는 이사회가 아닌 떠나버린 아내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서울로 돌아가자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상처와 그녀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배치했던 경호팀을 물리고 대신 아무도 모르게 멀리서 그들을 지키도록 했다. 그는 속초의 최고급 호텔 대신 그녀의 집 근처에 있는 작고 소박한 집을 빌렸다. 그는 자신의 세상을 버리고 그녀의 세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돈이나 화려한 선물로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과 작지만 꾸준한 행동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점자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 그녀가 수업하는 문화센터 뒤편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소리와 감촉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소박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추운 아침에는 따뜻한 커피를, 해변에서 주운 예쁜 조개 껍데기를, 그리고 그녀와 준우를 위한 식료품을. 그는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는 대신 그저 조용하고 꾸준한 존재감으로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어느 날 그는 바다를 보며 앉아있는 그녀의 곁에 다가갔다. 나는 예전에 바닷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 곁에 있으니 이제는 파도소리 하나하나가 다른 멜로디처럼 들려. 그의 변화를 보여주는 말이었다. 그는 그녀가 살아가는 감각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경계심의 벽이 그의 꾸준한 노력 앞에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들 준우가 했던 재미있는 행동이나 새로 작곡하고 있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의 가장 큰 변화는 아들 준우와의 관계였다. 그는 서툰 아버지였다. 그는 기저귀를 가는 법을 배우고 이유식을 먹이고 바닥에서 뒹굴며 아이와 함께 놀았다. 그는 아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기쁨을 발견했다. 서연은 그들의 모습을 소리로 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진심 어린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소리였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변화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어느 날 저녁, 그가 그녀의 작은 집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펜트하우스에 두고 온 작은 나무, 오르골이 들려 있었다. 이건 당신 아버님께서 주신 거라고 들었어. 내가 이걸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돌려주고 싶었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의 세상으로. 그는 오르골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익숙한 나무의 감촉이 느껴지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유품이 아니었다. 그가 그녀의 세상과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와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당신과 준우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멀리서라도 평생 지켜주고 싶어. 그것만이라도 허락해 주겠소. 그의 이기심 없는 말은 그녀의 마음을 연 마지막 열쇠였다. 그는 돌아오라는 요구 대신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약속한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몇 달 후 속초의 작은 문화센터에서 소박한 음악회가 열렸다. 서연이 무대 위에서 자신이 새로 작곡한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 곡은 더 이상 슬프거나 단호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고통과 희망, 용서와 조용하고 강인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들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였다. 작은 객석의 맨 앞줄, 이현석이 잠든 아들 준우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다. 그는 LS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김서연의 남편이자 이준우의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음악의 마지막 화음이 아름답게 공기 중에 흩어질 때 서연은 객석을 향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음악 속에서 그녀의 용서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부터 두 사람이 함께 작곡해 나갈 조용하고 아름다운 화음이었다.